자,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중국으로 구름 타고 다니는 이야기, 낭지 승훈, 낭지 스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기 영축사라고 하는 저 절터도 전부시대, 가섭부 시대의 절터예요. 그리고 또 한 군데 이제 말씀드릴 게 나중에 나오지만, 회암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양주 회암사, 거기도 전부시대 절터다라는 얘기를 고려 말에 우리나라에 오셨던, 고려 때 우리나라에 오셨던 지공 스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회암사 중수기에 시구집에 나오는 겁니다. 괴 김수원이라고, 괴가 호예요. 김수원 들어보셨습니까? 김수원 조선 초기의 문신, 그 형이 김수성입니다. 그 김수성이 누구냐면 신미스님입니다. 신미스님. 몇 년 전에 그 한글 창제 관련해서 한참 나왔었던 그 신미스님이 저 김수원 형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스토리들 이야기를 간략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이라고 하는 데를 알아두셔야 돼요. 저 영축사가 울산에 있거든요. 울산에. 지금 가보셨습니까 혹시? 네, 못 가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지밖에 없어요. 절이 있었던 게 아니고 절은 이제 큰 절이 있었는데 다 지금은 없어지고 사지만 남은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뭐 상오리 사지, 원오리 사지 이렇게 리자가 들어가면 그거는 절 이름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네, 절 이름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마을 이름을 붙여서 어느 동네 어느 마을의 사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오리 사지 그러면 원오리라고 하는 게 마을 이름이고 사지 절터 이런 뜻이에요. 근데 황룡사지, 감은사지 이렇게 나오면 감은사가 이름이고 황룡사가 절 이름인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명문이 나왔거나 안 그러면 역사적 기록 등에서 뚜렷하게 그 자리인 게 분명한 사찰들은 무슨 사 이렇게 붙는 거고 무슨 리지, 리사지 이러면 그거는 지명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경주에서도 유명한 데 중에 한 군데가 어디 있냐면 장항리사지라고 있어요. 장항리사지. 유홍준 선생이 이렇게 극찬한 절터 중에 한 군데가 그 장항리사지거든요. 근데 거기도 장항리사지, 그러니까 장항리에 있는 이름 모르는 절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 조금만 구분하실 수 있으면 이게 리자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런 것만 딱 구분하실 수 있으면 아 이게 절 이름을 아는구나 모르는구나 이렇게. 울산이라고 하는 데가 우리나라가 되게 재밌어요. 우리나라가 뭐가 있냐면 경주, 그러니까는 992년 동안 경주를 수도로 신라가 있었는데 신라 입장에서 경주를 고집한다는 건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이전 논의가 있어야 돼요. 왜? 옛날에는 지역이 떨어지면 다스릴 수가 없다니까. 이게 힘이 안 미친다니까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경주가 동해안 쪽에는 섬이 거의 없습니다. 남해하고 서해 쪽에 섬이 있는 거지 우리가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섬이 많은 나라라도 동해안 쪽에는 섬이 없어요. 수심이 깊어. 그래서 배를 못 대요. 배를 댈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대체제로 찾아진 게 울산입니다. 울산. 그래서 울산은 경주의 인천 같은 도시예요. 서울과 인천의 관계가 경주와 울산의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물류나 이런 것들이 울산을 통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울산이 예전에 굉장한 도시였다니까. 통일시작 시대 때까지만 해도 울산 땅값이 엄청나게 대단했었을 겁니다. 그쪽에 모든 물류통이 그쪽으로 통해서 오니까. 당항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제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당항성 얘기도 나중에 해드릴 건데 그게 이제 진흥왕이 개척해서 당항성을 뚫잖아요. 당항성이 지금 경기도 화성입니다. 경기도 화성. 그래서 그쪽으로 뚫어서 그러니까 중국과 직항로를 직접적인 물길을 열고 싶은 거죠. 바닷길을.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한반도가 이렇게 있고 이쪽에 이제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이게 백제 신라면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는 항해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해안가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든지 안 그러면 여기서 물길을 타고 이렇게 갑니다. 여기를 냅둘 리가 없겠죠. 백제 쪽에서. 기분이가 나쁘니까. 그건 당연한 거거든. 그래서 그 중간 루트를 이렇게 한강유역을 뚫어서 다항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확보됐으면 육로가 확보됐으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경주까지 멀지.
이게 멀지. 이 배가 더 좋을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통일신라 때도 울산으로 대부분 움직입니다. 물류는.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통일 뒤에도 그다음에 육로 쪽이 저쪽이 뚫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울산 쪽으로 계속 들어왔겠는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백제가 있을 때는 저 당항성이라고 하는 저 루트를 계속 확보하려고 바닷길이 막혀버리면 그거라도 써야 되니까. 그런데 통일되고 난 뒤에도 대부분은 바닷길로. 그러니까 물류가 더 많잖아요. 배로 실는 거하고 저쪽까지 배로 대고 와서 당항성 쪽으로 한강유역으로 배를 대고 와서 거기서부터 수레로다 옮겨서 다시 싣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것도 산이 계속 첩첩산중인데 이 짓을 경주까지 가야 돼. 여러분이 상인이라고 생각해 보면 배를 씁니다. 그래서 울산이 계속 존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진 문화가 울산 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스타벅스는 울산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울산에 1호점이 개설되는 거예요. 중국에서 당나라 때 아주 잘 뜬 신앙이 있어. 그게 문수신앙이에요. 당나라 초기에 그게 울산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울산에 문수사가 있고 청량사지가 있고 청량리가 있고 지금도 청량이 그게 문수보살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지금도 컵밥 먹으면서 애들이 공부하는가 봐. 청량리 고시원 뭐 이런 거. 그 청량이 문수예요. 청량이 문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서울에도 청량이 있지만 울산에 청량이 있거든요. 그게 문수신앙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영축산도 만들어지고. 영축산은 법화경 설법지 부처님 인도 마가다국에 있는 건데 왜 영축산이랑 문수신앙이랑 관련이 돼요? 중국 오대산을 가면 원래 문수보살이 청량산에 산다고 나오거든요. 청량산에. 이 청량산을 중국 사람들이 오대산으로 비정하는 거예요. 오대산으로 비정하는 거예요. 중국에. 그리고 이게 신라시대 때예요. 통일신라시대가 아니고 신라시대 때 울산으로 들어옵니다. 저게. 그래서 청량이라고 하는 그런 지명들이 많이 울산 쪽에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문수보살 얘기가 있으니까 문수사도 있고 문수산도 있습니다. 지금도 절이 있어요. 청량사지도 있고. 그리고 거기 가면 묵어로탈이라고 해서 묵어동도 있어요. 묵어는 문수보살이 출연했다가 그쪽 가갖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다. 그래서 묵어예요. 자취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들이 있는데 중국 오대산과 관련된 기록을 보면 거기서 중국 오대산의 배꼽이라고 할 만한 데가 영축산이에요. 그러니까 오대산 안에 영축산이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메인산이에요. 메인산. 가장 중요한. 그래서 거기가 현통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현통사라고 하는 절. 그러니까 청량산 있고 오대산이고 오대산과 오대산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지역이 영축산이에요. 영축산. 그래서 그 절이 원래는 대부 영축사라고 큰 믿음의 영축사라는 절이었는데 나중에는 현통사, 화엄사로 바뀌었다가 지금 현통사가 되어 있어요. 이런 얘기 또 하면 제 머리는 투명한데 여러분 머리는 점점 복잡해지지. 이렇게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면 니 팔뚝 굵다 이제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 너 잘났다. 근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신라로 들어오면서 그게 이제 1번지가 울산이니까 울산에 그러니까 물류를 풀고 그 다음에 새로운 물건들이 막 들어오는 그쪽에 이런 것들이 차례로 개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앙들이 들어오면서 여기도 그걸 만들자. 지부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축산도 있고 실제로 영축산이 있다니까요. 울산에 지금도 해발 600m 뭐 그렇게 큰 산은 아닙니다. 요즘은 거기에 밥집이 유행합니다. 이게 영축산에서 밥을 먹어야 되나? 천공인가? 하늘 음식인가? 뭐 이런 좀 생각이 좀 약간 달라. 그래서 그게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영축사라는 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오대산, 그 안에 영축산, 그 안에 영축사가 있거든요. 대부 영축사.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구조로 그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청량산, 문수산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영축산이 울산에, 이게 다 울산이에요. 지금 있고 그 다음에 영축사가 있고 이 영축사에 이 낭지 스님이 사는 거예요. 그 얘기 하려고 이렇게 왔네. 그 얘기 하려고. 근데 저 스님이 공부하러 이렇게 학원을 끊었는데 그 학원을 오대산 학원을 끊었네. 중국의 산서성 오대산 학원을 북경에서 서남 쪽으로 조금 있거든요. 너무 멀리 끊었지. 너무 멀리 끊었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학원차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을 타고 다닌다는. 이거 시간 잘 맞춰서 출발해야 된다. 안 그러면 수업 끝나고 도착한다. 야, 구름 속도 올려! 이러면 딱지 끊깁니다. 그리고 이제 알아서 카메라 있는데 피해서 속도 올리다가 구간 단속에 걸리죠. 구간 단속에. 이게 이거 조심해야 돼. 그렇게 해서 낭지 스님이 되게 재밌어. 이게 신통이 있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527년에 여기에 들어왔대. 이 영축사에 들어왔대. 이게 울산을 어떻게 보면 태화사와 더불어서 이 영축사가 가장 대표적인 사찰이에요. 울산에.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는 망해사 이런 데를 들어보셨으면 다행입니다. 못 들어봤으면 어쩔 수 없고 망해사가 처용 관련된 사찰이에요. 울산 하면 또 처용이잖아. 그게 이제 페르시아 쪽이나 이런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 아들이잖아. 용 아들. 용을 잘 이해해야 돼. 용이 그냥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게 덕지덕지 나온다고. 이게 용이 이게 뭐 그렇게 우리는 저런 거 이렇게 쭉 논문 쓰면서 쫙 검토를 하면 야 진짜 신기하다. 이거 뭐 판타지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나라 저 삼국유사는 일본 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하면요 또 껌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소박합니다. 이게 소박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걸 듣고 진짜 막 이런 정도 생각이 들면 늙은 겁니다. 꿈과 환상이 많은 롯데월드나 이런 걸 많이 가보면 그거보다 더 재밌는 이런 이렇게 여러 가지 열린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데 좀 답답한 거죠. 근데 그 시대의 문헌은 그 시대 사람들의 사고 방식으로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읽고 지금 현대적 합리성을 가지고 그것의 의미들을 도출해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좀 있어 보이죠? 좀 전문가 같지? 자, 그래서 울산 쪽으로 중요한 것들이 다 이렇게 스타벅스 1호점이 개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쪽에는 중국 영향들이 상당히 있게 되거든요. 중국 영향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조금 내지로다가 전파될 때는 한국적인 걸로 좀 더 바뀌게 돼요.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게 나중에 이제 통도사. 그리고 이 낭지 스님 얘기를 보면 되게 재밌어요. 낭지 스님이 중국까지 가가지고 계속 수업을 들었는데, 중국 오대산에 가서 수업을 들었는데, 하루는 그 이제 강주 스님이, 그러니까 법을설하는 그 스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네 물건들을 하나씩 가와봐 이렇게 얘기했대. 동네 물건들을. 그래서 동네 물건을 자기도 하나 갖고 갔대. 혁이라고 하는 그 나무예요. 그래서 그걸 한 토막을 갖고 갔더니 그 양반이 딱 보고 이 양반도 도인이야. 그래가지고 딱 보더니 이거는 인도 영축산과 한국 영축산, 신라 영축산에만 있는 건데 당신이 그걸 어떻게 해? 당신은 그러면 외국인? 불법 체류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도 영축산과 신라 영축산이 기운이 통한다. 그래서 가장 신성한 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여기가 이 신라 영축산의 메인 지역이구나 라는 걸 한 가지 알 수 있고 이 스님이 527년에 들어왔. 아까 저거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놀래더라고. 527년이 2차돈 목 떨어지고 신라불교가 공인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신라 불교가 공인될 때 벌써 들어와서 살았다고?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불교사의 상식이 뭐냐면 고구려 372년, 그 다음에 백제 384년, 신라 527년에 불교가 공인됐다. 이 얘기가 있는데 그거보다 빠른 시대 얘기를 해줄 겁니다. 계속 빠른 시대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생각과 달리 저런 설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설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 얘기들을 해줄 거예요. 전불시대의 절터 이야기는 사실은 논리적 층위를 달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가 들어왔다가 아니고 원래 불교는 옛날에 여기 있었는데 잊혀졌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보다 더 정통이다.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신라야말로 가장 불교적인 국가라는 거를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경주 답사를 가면 가섭 부처님께서 앉아서 참선하던 자리도 있습니다. 이게 다 섞여 있어. 이게 볼수록 진기하다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 스토리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가섭불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신라 불교의 정통성을 인도보다도 더 끌어올려서 전 세계에서 가장 불교적인 국가가 신라다. 그래서 우리야말로 가장 선택받은 부처님한테 선택받은 땅이고 선택받은 나라다. 라는 걸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민의식 같듯이. 예. 그런 식의 작업을 하는 게 저 가섭불 신앙이고, 한국 역사에서 불교가 언제 들어왔냐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불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점이 기본적으로 역사나 이런 데서는 다 이걸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거 말고도 다른 이설들이 있었다. 그 얘기를 이제 해줄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 영축사 이야기도 그런 거예요. 낭지 스님이 나 527년에 여기 있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경주 불교하고 다른 울산 불교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울산이 생각보다 컸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게 없는데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동경대, 교토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에 따라서 우리도 한번 이렇게 얻고 틀어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울대, 부산대 이러면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런데 큰 나라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규모가 있고 지역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방성이 강한 나라들은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런 나라들도 있다니까. 많아. 그래서 경주하고 울산하고 붙어 있지만 울산도 어느 정도 이렇게 물류의 가장 대표적인 쪽으로 되면서 한번 우리도 맞서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저 낭지 스님이 주장하는 527년조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록에서.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그럼 북경요라고 하지만 북경이 최고 도시냐? 글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상업이 발전하면서 개항되면서 뭐가 있었냐면 조차구역으로 개방이 되면서 상해가 커졌잖아요. 상해, 천진 이런 데가 막 커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상해 같은 쪽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치적으로나 전통적으로는 너네한테 안 되지만 야 경제적으로는 상황이 다르지. 웃기고 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주한테 울산은 안 돼라고 말하는 건 맞아. 하지만 이쪽에 물류 유통이 많고 경제적인 부분들이 잘 활동하면서 우리도 경주 불교만큼 강력해. 뭔 헛소리야. 라는 얘기를 하는 구절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뜬금없이 왜 2차 돈이 527년에 머리가 잘리는데 목이 잘리고 그때 순교를 해서 처음으로 불교가 공인되는데 왜 이쪽에서 울산에서 527년 얘기가 나옵니까? 이게 나중에 울산 경제력이 이렇게 떡상하면서 경주 쪽에는 전통적인 귀족들이 있으면서 뭐가 있냐면 꼰대들이 많은 상황이 된 거고 이쪽은 신흥적인 사람들이 많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판을 짜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이런 판 말고 또 다른 쪽에서 움직이면 이러면 언양, 양산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수도권, 분당 이런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지금 좀 밀렸고 강남까지는 내가 안 되겠고 분당 판교 쪽으로 가보자.
확 오죠. 그런 식으로 해서 개창된 게 축서산. 영축산의 약간 짬 느낌입니다. 축서산, 통도사. 이게 자장률사가 여기 개창하는 거예요. 자장률사가 개창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장률사 당시에 문수신앙이 울산에 이미 들어와 있었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중국으로 유학가셔가지고 오대산도 참배를 하고 문수보살을 친견하시고 와서 다시 그쪽에다가 뭘 꽂으려고 하니까 쉽지 않지. 그러니까 그 옆에 쪽에다가 새로 개창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축산 대신에 이제 축서산. 한 끗 차이죠, 한 끗 차이. 그리고 나중에 고려 시대부터는 울산은 경기가 쭉 빠집니다. 수도가 옮겨버렸잖아. 수도가 옮겨갔잖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경기가 다운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경주는 전통적인 귀족들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버텼을 거고 울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그렇게 큰 이제 메리트가 없죠. 그래서 개성이 수도가 되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경주가 수도일 때하고 개성이 수도일 때하고 상당히 달라져요. 그러면 병란도가 뜨기 시작하죠. 개성 옆에 무역항, 우리식으로 말하면 인천 같은 데가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 이렇게 신라하고 백제가 있으면 여기가 수도일 때는 당연히 이 옆에 항구가 뜨는 거고 여기 개성이 수도가 된 거예요. 그럼 이쪽이 뜨겠지. 누가 여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겠어요. 여기 수요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수요는 있지. 하지만 예전에 수도일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경제가 다운되겠죠. 그럼 울산은 타격을 입겠죠. 이렇게. 그래서 울산이 타격을 입으면서 울산 쪽이 떨어지니까 그거를 이렇게 인수한 쪽이 있죠. 그게 영축산 통도사입니다. 그렇게 바뀌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울산에는 영축산이 있는지도 사람 잘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 큰 절터가 있습니까? 바탕이 없어. 이 영축사지가 최고의 메인절이에요. 그리고 근처에 여러 가지가 있긴 있었어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쪽은 이제 죽어버렸죠. 그리고 통도사나 이런 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영축산 이러면 그냥 통도사 이렇게 떠오를 정도로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핵심이 요 낭지 스님이고 이 낭지 스님이 거기가 원래 가섭불 절터였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등항을 발견했다. 등항 2개를 발견했다. 땅을 파다가 등항 2개를 발견했다. 옛날에 쓰던 물건. 등항이 뭐냐면 지금은 잘 안 쓰는데 원래는 부처님 앞쪽에다가 불상 앞에다가 부처님이 크면 불상 앞에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촛불이라든가 이렇게 등잔 같은 걸 놓으면 부처님 빛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부처님이 어두워 보입니다. 약간 뭐랄까 무서워 보여요. 약간 화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조명을 이렇게 때려야 되거든. 위에서 이렇게 때려 맞아야 되거든. 여기서 이렇게 맞으면 우리도 그거 있잖아. 귀신놀이 할 때 이렇게 비치잖아. 그래서 이상하게 음영이 진다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줄을 이렇게 늘려가지고 천정에서 법당에서 천장 줄을 늘려가지고 그 앞에다 등을 켜요. 이 부처님이 제가 불상이라고 가정하면 한 이 정도쯤에서 불을 켜준다고. 그러면 이게 빛이 이렇게 한번, 그러니까 밑에서 올라오는 빛, 위에서 이렇게 퍼지는 빛 이렇게 해서 그걸 등항이라 그래. 불교만 이렇게 했었던 거 아니고 천주교도 그런 식으로 다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 큰 성당들, 우리나라 성당은 별 볼 일 없고 유럽이나 이런 성당 가보면 전부 그게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갈릴레이가 진자운종 발견할 때 그 성당에서 이렇게 자빠져 있다가 그거 이렇게 조금씩 흔들리거든요. 이렇게 바람 불고 그런 걸 통해서 알아냈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썰이.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 등항 2개를 찾았다. 지금도 중국에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걸 다 없앴고 그다음에 저 맞은편에다가 LED를 박아가지고 예불 때 이렇게 불을 켜면 이렇게 쫙 빛이 오는 쪽으로 바꿨고 부처님 눈부십니다. 이걸 이렇게 쏘니까. 그래 부처님 반쯤 눈을 감고 계시잖아. 힘들어. 힘들어.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중국만 가도 이렇게 줄로 묶었다가 이렇게 내리면 쭉 내려오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중국에 성지순례 갔을 때 뭐가 있냐면 그렇게 이제 줄 내려주면 거기다가 이 기름을
기름을 자기 돈만큼 이렇게 조금 내면 그 기름을 이렇게 한 종재기씩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몇백 미리 이렇게 줘요. 그러면 거기다 이렇게 넣으면 계속 이제 기름이 쭉 이렇게 차면서 안 꺼지는 거지. 계속 그건 안 꺼지는 불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때는 사실 그게 많이 없어진 이유가 기름이 너무 비싸서. 그래서 사찰 경제력이 떨어지니까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거 관리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그게 화재 위험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원래대로 하면 항상 안 꺼지는 등이에요. 장명등입니다. 장명등. 우리는 인등이라 하는데 원래 인등 이름이 장명등이에요. 안 꺼지는 등. 부처님 앞을 밝히면서 안 꺼지는 등. 그래서 사찰에서 인등도 원래 안 꺼지게 계속 올리는 거죠.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낭지승훈 보현주의 이 낭지승훈 이 부분을, 이게 보현수는 이제 보현보살 관련된 신앙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요 구절을 가지고 사실은 저거를 밝혀낸서 논문을 쓴 유일한 사람이 저입니다. 그래서 저 얘기를 쭉 이렇게 찾아갔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요 회암사 중수기에 보면 양주회암사 가보셨습니까? 고려 말 조선 초를 대표하는 최고의 사찰, 양주회암사.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까지 최고 사찰은 황룡사. 수도에 있어 이제. 그런데 되게 재밌게도 고려 시대 때는 당연히 개성에 있는 사찰, 그런 데가 당연히 다 최고 사찰이었겠죠. 그런데 뜬금없이 양주 쪽에 엄청난 규모의 사찰이 들어오게 되죠. 그게 회암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주에서도 그 단일 유적만 가지고도 지금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넣으려고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암사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얘기냐면, 그게 이제 나홍 스님이 거기를 이제 대대적으로 중창하고, 나홍 스님이 중국에 가가지고 이제 한 10년 동안 지공 스님 밑에서 공부를 합니다. 실제로는 10년 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조사해 보면 한 3년 정도 같이 있어도 따로 다녔어요. 기록에는 뭐라고 나오면 10년 동안 판수를 해라. 판수는 어떻게 보면 총무 같은 역할을 해라라고 했는데, 거기서 공부하고 남방 가가지고 저 남방 선도 배우고 저 항주 쪽으로 가셔가지고 이제 저 남종선을 배웁니다. 그 당시 오산불교라고 그래서 좀 복잡한 얘기예요. 그 뭐 다 알아두실 필요가 없어요. 그때 이제 임대종의 평산철임 스님한테 이제 법도 받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공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아무튼 대단하신 분이에요. 인도 분이었고, 뭐 당신이 나란다 출신이래. 나란다 대학 출신이래.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왜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냐면 1203년에 인도 불교가 마지막이거든요. 1203년이 1200 공식적인 겁니다. 이거는 이것도 공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비공식이 있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건 공식이에요. 이것도 공식적인 거예요. 1203년에 비크라마실라 사원의 파괴로 인도 불교는 끝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공 스님이 1300년 분입니다. 하하, 나란다가 그때까지 살아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우리도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지금 유교가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되면서 유교가 골로 갔지만 아직도 유교 공부를 하는 분들은 있을 수 있죠. 아니,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 변화폭이 더 적을 거거든요. 지금은 사회가 훨씬 빨리 변하는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 몇 년 지나도 크게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중기에 산 사람이나 조선 후기에 산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야, 이게 뭐 진짜 1, 2년이 엄청나죠. 그렇지 않아요? 못 따라가죠. 못 따라가. 세상이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뭐 100년 정도 지났어도 뭔가는 있었을 거다. 그러니까 나란다 대학은 무너졌고 나란다 대학에서 공부하던 사람들이 나와서 뭔가 다른 걸 만들 수는 있죠. 그러니까 청학동의 김봉곤 훈장 같은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은 아니었고 이제 약간 이렇게
사이드로 있었던 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럴 가능성은 있다. 저도 이제 논문 같은데 그렇게 썼었거든요. 그런데 이 지공수님이 우리나라에 어향사로 와가지고 어향사가 뭐냐면 금강산에다가 황제를 위해서 향을 밝히는 분이에요. 황제 축원을 해주기 위해서 진종의 어향사로 와가지고 딱 와서 우리나라를 다 이렇게 순례하고 통도사도 가시고 다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인기가 막 무진장 좋습니다. 그 당시 불교가 티베트 저 라마 불교 때문에 막 결혼하고 막 고기 먹고 난리 좀 많이 안 좋았었어요. 많이 안 좋았었어요. 그런데 이 인도 분이 오셔가지고 계율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청정불교로 만들게 되고 이분이 어떻게 보면 이거를 개창을 해서 그런 식으로 일종의 불교는 이런 게 아니야. 라는 식의 논점을 강력하게 던졌고 그 뒤에 그런 것들을 이제 실행에 옮기시는 분들이 나홍 스님, 그 다음에 백운 경안 스님, 그리고 약간 계열은 다른데 태고 보부 스님. 백운 경안 스님하고 나홍 스님은 둘 다 이분 제자입니다. 지공 스님 제자예요. 그렇게 해서 요 세 분들이 정화를 하는 거예요. 승단 정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정화하는 과정에서 고려 불교가 깨끗해졌어요. 그때 이제 원간석기가 끝나가면서 이제 다 밀어내는 거거든요. 정책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밀어내고 국민왕의 어떻게 보면 원나라하고 선을 긋는 그런 정책과 맞물려서 쭉 시작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너무 진을 빼는 바람에 결국 불교가 끝나게 되는 거죠. 성리학한테 주도권을 뺏기게 되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운데 그게 이제 라마 불교의 문제점인 거고 티베트 불교의 문제점인 거고 그것과 달리 이 지공스님이 청정불교의 씨앗을 퍼뜨린 거예요. 심은 겁니다. 고려 불교에. 야 너네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라고 외국인이 와서 그걸 던진 거예요. 의문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공스님은 나중에 중국 대도, 그 당시 원나라기 때문에 대도가 수도인데 거기 가셔가지고 10년 동안 개고생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라마승들한테 찍혀가지고. 그래서 10년 동안 금고하다가 거의 뭐 사람이 이상해졌다는 그런 정도까지 가요. 이게 다 역사에 있는 얘기예요. 역사에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지공스님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신격화됩니다. 이 제나박타 지공스님이 지공 밑에 나홍이고 나홍 밑에가 무학이에요. 무학대사. 이성계의 왕사였었던 무학대사. 요 세 분을 증명사마상이라고 합니다. 증명사마상. 그러니까 모든 뭐 저만, 그러니까는 불상저만이라든지 태화저만이라든지 가사저만이라든지 이런 큰 종교 의식을 할 때 증명법사로다가 정신적 증명법사로 이분들을 초청을 해요. 그래서 증명사마상이라고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거의 신격화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분들이 증명해 주시면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추앙받는 분인데 나홍 스님이 고려로 돌아올 때 지공 스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디 가서 살을까요? 왜 이렇게 물어봐. 그게 이제 삼산양수직이라는 거예요. 산이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물이 2군데로 흐르는 거기야 거기. 딱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고. 그게 회암사예요. 그게 회암사입니다. 그래서 천보산 회암사인데 그 회암사 자리를 이제 증축을 하게 되는데 회암사도 지공 스님이 오셨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절터가 인도 나란다 대학하고 굉장히 흡사하다. 이건 이제 권위를 부여해 주는 얘기거든요. 영축산하고 인도 영축산하고 흡사해서 우리나라 영축산이 있는 거고 원래는 울산 영축산이 있고 그 다음에 통도사 영축산이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가는 거고 인도 가야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가야산이 있는 거고 해인사 중국의 오대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오대산도 있는 거고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그 형태가 비슷하대요. 근데 저도 그렇게까지 이게 눈이 밝은 사람이 아니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중국 오대산에 가면 산이 둥실둥실해요. 근데 제가 오대산에 살잖아. 월정사에 살잖아. 산이 둥실둥실해. 그리고 영축산에 가보면 인도 영축산에 가보면 산이 만만해. 만만해. 예. 근데
통도사 영축산에 가면 만만해. 안산이. 그리고 제가 또 울산에도 있으니까 울산 쪽도 영축산에 가보면 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기분 탓인가? 싶기도 한데 그렇게 기운이 비슷하게 생겼으면 기운이 통한다는 옛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몰라. 그게 전문적인 막 이렇게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하려면 다 꼼꼼히 다녀봐야 됩니다. 김정호 대동여지도 만든다는 심정으로 발로 뛰어야 되는데 우리가 또 그런 거는 또 원치 않아. 우리는 위성 지도로 보고 이런 걸 하고 싶지. 그냥 발로 뛰고 이런 거 원치 않아. 그래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옛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옛날 분들이. 그래서 지공스님께서 내가 나란다에서 수학을 했는데 나란다랑 흡사해요. 물론 저도 나란다를 몇 번을 갔는데 모르겠습니다. 미안한 얘기인데 잘 내가 아는 나란다 아닌 것 같은데 나란다 가보면 그냥 이거거든요. 완전히 이거예요. 근데 여기 회암사는 이건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니 진짜요. 회암사 꼭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회암사 가보시면 요즘은 거기를 발굴을 다 끝내놨기 때문에 그 안에 유적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통로 쪽은 전부 다 열어놨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쭉 가면 부처님 사리탑도 보실 수 있고, 거기 이제 무슨 하머스님 탑이다 어쩌다 뭐 말들이 많은데 실제로 저는 부처님 탑으로 보거든요. 제가 이런 회암사나 이런 데 갖고도 논문을 여러 편 썼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전문가입니다. 신뢰도가 떨어지긴 하는데 5만 대만 전문가라 하니까. 근데 아니 논문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이 전거는 맞아요. 저인 거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가 나란다 대학하고 상당히 비슷하다. 터가 비슷하다. 형태가. 그리고 이제 여기가 원래는 가섭부 시대의 절터였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절을 지면 대박이 난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게 교회 김수원의 회암사 중수기에도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그렇게 영험한 되면 절이 사라지면 안 되는 거 아니요? 아니 이게 좀 덜 영험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지. 라고 말을 할 수 있지. 그런데 어떻게 보면 너무 영험해서 회암사는 사라졌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조선시대가 되면 이제 숭유역불이 되면서 계속 이제 불교가 공격을 받는데 그 공격받는 데에서의 1번지가 회암사입니다. 저거를 어떻게 없애야 된다. 저거를 조져야 된다. 그러니까 공공의 공격 대상.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1번지였다는 거지. 지금으로 말하면 어느 절을 들어야 될까? 들을 수가 없네. 어떤 절을. 예전에는 흥천사, 흥덕사가 불교를 대표하는 조선 불교를 대표하는 사찰이었고 나중에는 봉은사, 봉선사였는데 지금은 조계사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돼서 1941년에 지금 자리로 옮겨서 예전엔 각항사였다가 이렇게 옮기는 거라서 이제 권위를 못 갖죠. 근데 그 처음에 만들 때는 모든 본사를 통괄하는 본사로 만들었어요. 그게 하남 스님이 만드신 거라서 제가 그것도 잘합니다. 나 전문가요, 그것도. 그래서 내가 그런 눈빛으로 보지 마. 내가 이게 다 내 박사 논문 전공이라서 내가 잘 알아요. 그렇게 해서 오늘날도 조계사에 가시면 총본산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본사 위에 본사. 조계사에 가면 아직도 그렇게 써 있어요. 그 일주문에 이렇게 제 말 맞나 틀리나 보세요. 그래서 처음에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희가 총본사예요? 물론 더 모르는 사람은 그게 한문으로 써 있기 때문에 못 읽어요. 여기가 왜 총본사지? 근데 총본사 치고 너무 작잖아. 이게 뭐 장난해? 이렇게. 예. 그렇게 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절로는 지금 현재로는 어떤 절로 딱 비정하기 힘든데 조선시대 초기, 중기 정도까지는 이 회암사가 대장사찰입니다. 그게 나홍 스님하고 무학 스님하고 하머 스님도 절교에서 출가를 하셨고
무학스님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조선 전기의 최고의 어떻게 보면 고승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셨던 절이고 그리고 이성계가 거기서 사시기도 했잖아요. 태상왕이 거기 사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권위를 가지게 되고 그런데 실록에 보면 어느 순간에 계속 회암사를 조져야 됩니다라고 나오다가 어느 순간 기록에서 사라져요. 그건 뭐냐면 유생이 불질렀습니다. 그래서 회암사가 끝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돼요. 그런데 그 회암사도 전부시대 가람지라고 나온다더라. 그래서 삼국유사 속에는 경주에 7군데, 울산에 1군데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고려 말에 이 전부시대 가람지로서 회암사가 있다더라. 라는 정도까지 해서 전부시대, 가섭불시대의 부처님 이야기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